그날 내린 비는 내 심장만큼이나 차가웠다. 어쩌면 내 심장이 그 비보다 더 차가웠을지도 모른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무뎌진 지금도 굳은 살이 박인 내 기억 속에서 그날의 빗방울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한 냉기로 남아있다. 나는 지금 작은 비석 앞에 서 있다. 회색빛 대리석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다. 내 아들, 내가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지 못했던 아이. 비석 옆에는 작은 바람개비가 놓여 있다. 아마 서연이 두고 간 것이리라. 바람 한 점 없는 오늘. 바람개비는 미동도 없이 멈춰 서 있다. 마치 내 인생처럼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 강태준 회장. 그 이름 앞에는 늘 냉철한, 가차없는, 강철 같은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나는 그 수식어들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았다.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이며 눈물은 패배자의 언어라고 믿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며 나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될 줄이야. 기억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나를 그날로 데려간다. 통유리로 된 내 회장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63층의 꼭대기.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마철의 지독한 비였다. 잿빛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땅으로 내리꽂혔다. 나는 값비싼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비에 젖은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흐르는 모습이 마치 추상화 같다고. 그런 시답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했다. 예약도 없이. 막무가내로 나를 만나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일은 흔했다. 돈을 구걸하러 오는 사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까지. 나는 단칼에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내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었어도 모자랐고 그런 이들에게 나눠줄 감정의 부스러기 따위는 애초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비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댔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았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창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던 이름.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는 이름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뻔한 수법이겠지. 내 과거를 팔아 한몫 챙기려는 속셈일 것이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장 돌려보내라고. 그러나 잠시 후 비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가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이 치밀어 올랐다. 내 건물의 로비에서 내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감히 그런 짓을 벌이다니. 내 완벽한 왕국에 흙탕물을 튀기는 행위였다. 나는 당장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 추하고 비굴한 모습을. 빌딩 앞 광장.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한 여자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얇은 옷과 가녀린 어깨의 떨림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땅에 이마를 박고 있었다. 내게. 아니, 내가 서 있는 이 거대한 빌딩을 향해.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분노뿐이었다. 저 여자가 감히 나를 상대로 무슨 짓을 꾸미는 것인가? 내게서 무엇을 더 뜯어내려고 저런 연극을 벌이는가?
나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보안팀이 그녀를 쫓아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다시 내 일에 집중했다. 그날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의 서막. 그때의 나는, 강태준은 52세의 K건설 회장이었다. 서울의 가장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집은 넓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모든 가구는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이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다.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정적인 공간. 매일 아침 정확히 5시에 일어나 트레이닝을 하고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아침을 먹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저녁에는 비즈니스 접대가 있거나 혹은 혼자서 비싼 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혼한 아내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유학 간 딸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용돈이 필요할 때만 짧은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겼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회사의 성장과 나의 성공뿐이었다. 나는 내 손으로 이룩한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감정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사치에 불과했다. 나는 내 결정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등장은 그저 내 평온한 일상에 끼어든 사소한 소음 정도로 치부했다. 비에 젖어 무릎 꿇던 그녀의 모습은 그날 밤 와인 몇 잔에 쉽게 잊혔다. 아니, 잊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날 내가 닫아버린 것은 단순히 과거로 통하는 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차갑게 외면한 것은 한 여인의 절박한 애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음을, 그리고 그 기회를 걷어찬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완벽한 성벽은 이미 그날 첫 번째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의 제국은 고독으로 지어졌다. 그 제국의 성벽은 돈이었고 기둥은 권력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다. 내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시작되었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펜트하우스의 침실. 암막 커튼을 걷으면 서울의 심장이 발밑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것이 보였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내 마음을 드지는 못했다. 그것들은 그저 내가 정복한 영토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곧장 홈짐으로 향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심박수를 체크하고 정해진 세트의 근력 운동을 하며 근육의 미세한 떨림까지 통제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의무였다.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행위를 통해 나는 살아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육체의 나약함에 지배당하는 순간 정신도 무너진다고 나는 믿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가정부가 조용히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했다. 소금기 하나 없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블랙커피, 맛을 느끼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이라는 기계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나는 태블릿으로 밤사이의 세계 증시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확인하며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었다. 거대한 식탁의 맞은편은 늘 비어 있었다. 텅 빈 의자는 마치 내 삶의 공허함을 비웃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애써 그 의미를 외면했다. 회사에서의 나는 강 회장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기계였다. 엘리베이터가 63층에 도착하고 내 전용 비서실을 지나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인간 강태주는 사라지고 K건설의 총수만이 남았다. 내 말 한마디에 거대한 프로젝트의 향방이 결정되었고 내 사인 하나에 수천억의 돈이 움직였다. 임원들은 내 앞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들은 나를 존경했지만 그 존경의 이면에는 선명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즐겼다. 동정이나 애정 같은 불확실한 감정보다 두려움이야말로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었다. 오전 내내 이어진 회의에서 나는 보고서에 작은 숫자 오류 하나를 집어내 담당 상무를 질책했다. 그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실수는 곧 손실이었고 손실은 용납될 수 없었다. 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 자선사업하러 회사 나온 거 아닙니다. 다음 분기까지 성과 못 내면 그땐 이 자리에서 이 보고서 대신 사직서나 보게 될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의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저녁에는 대부분 비즈니스 접대가 있었다.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혹은 강남의 회원집에서 나는 능숙하게 상대방을 구슬리고 원하는 계약을 얻어냈다. 사람들은 내게 아첨했고 나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면서도 기꺼이 그 연극에 동참했다. 비싼 술과 음식, 가식적인 웃음이 오가는 그 시간은 결국 돈과 돈이 만나는 거래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관계는 필요에 의해 맺고 필요가 다하면 가차없이 끊었다. 인간관계 역시 내겐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았다. 간혹 아무 약속도 없는 저녁이면 나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혼자 시간을 보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오디오 시스템으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열었다. 하지만 음악은 그저 정막을 채우는 소음이었고 와인은 혀를 적시는 알코올일 뿐이었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철저히 나를 소외시켰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연인들의 속삭임이 있겠지. 나는 그런 상상을 하다가 이내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감상에 빠질 나이는 지났다. 딸 유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런 밤 중 하루였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짧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아빠, 저 유진이에요. 그래, 별일 없고, 네, 그냥 잘 지내시나 해서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색함이 묻어났다. 나는 물었다. 학비는 잘 받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네,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 건 아니고 딸은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했다. 아마도 친구들과의 여행 경비나 새로 나온 명품 가방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 나는 선수를 쳤다. 알았다. 내가 비서 통해서 넉넉하게 보내주마. 공부 열심히 하고. 내 말에 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빠, 감사해요. 전화는 그렇게 몇 마디를 더 나누지 못하고 끊겼다. 나는 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지만 이내 머리를 흔들었다.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그런 문제는 내게 일어나지 않을 터였다. 나는 가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옛 동료들의 소식을 보곤 했다. 젊은 시절 나보다 더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한 친구는 이제는 작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며 주말마다 가족들과 캠핑을 다니는 사진을 올렸다. 촌스러운 텐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경멸했다. 저것이 고작 네가 이룬 전부란 말인가? 야망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시시한 행복. 나는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고 내 선택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다. 고독은 성공의 대가였다.
나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렀다. 이 거대한 제국, 나만이 존재하는 이 고요한 성체 안에서 나는 안전했다. 상처받을 일도, 실망할 일도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그날 밤도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내 발 아래 엎드린 거인처럼. 나는 이 도시의 왕이었다. 그리고 왕은 언제나 외로운 법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합리화했다. 다가올 폭풍의 전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나의 견고한 제국이 실은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다. 그날은 유독 비가 거셌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빗줄기가 60일 남층의 유리창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창밖의 도시는 온통 잿빛 안개와 빗물에 잠겨 흐릿했다. 나는 막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계획. 그 복잡한 숫자와 도면들 속에서 나는 완벽한 통제감을 느끼고 있었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약이 없으신데. 막무가내로 회장님을 뵙겠다고 하셔서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김 비서, 내 원칙 몰라 예약 없는 방문객은 절대 안 드린다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인 성함이 윤서연이라고. 윤서연, 그 세 글자가 내 귀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수십 년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이름. 젊은 날의 치기, 야망, 그리고 희미한 죄책감과 함께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 넣어버렸던 이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대학 캠퍼스. 햇살처럼 맑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곧바로 이성을 되찾았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뻔한 속셈이다. 내가 이룬 성공의 단물을 조금이라도 빨아먹으려는 거겠지.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보안팀 불러서 내보내. 하지만 회장님, 상태가 너무 비에 흠뻑 젖어서는 여기서 쓰러지실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계십니다. 김 비서의 말에 나는 짜증이 치밀었다. 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 불순물이 끼어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여기서 소란이라도 피우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나는 혀를 차며 말했다. 알았어. 5분만 주지. 들여보내. 호기심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었다. 소란의 근원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 뒤에 앉은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기억 속에 윤서연은 그곳에 없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초라한 중년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값싼 옷은 몸에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빗물이 뚝뚝 떨어져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어지럽게 엉겨붙어 있었고 한때 빛나던 눈은 깊은 절망과 피로에 잠겨 있었다. 세월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나는 책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지? 윤서연 씨. 내 목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한참이나 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다. 태준 씨, 아니, 회장님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내려다 손을 떨었다. 결국 그녀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고는 간절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제 아들이 많이 아파요. 희귀병인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역시나 고전적인 수법 아닌가. 아픈 자식, 병든 부모. 내게 돈을 뜯어내러 오는 자들의 레포토리는 수십 년째 변함이 없었다. 그녀가 내게 품었던 옛 감정을 이용해 내 동정심을 사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역겨웠다. 나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래서 돈 때문에 온 거군. 그것은 질문이 아닌 단죄였다. 내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혜. 내가 비웃었다. 윤서연 씨, 세상에 공짜는 없어.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알아. 당신처럼 구질구질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수표책 대신 안에 있던 현금 몇 장을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그녀가 말한 수술비에 비하면 조족지혈에도 미치지 못할. 하지만 그녀 같은 사람에겐 결코 적지 않을 돈이었다. 이거 받고 돌아가. 자선 활동하는 셈 칠 테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은 책상 위에 던져진 돈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안도감이 아니었다. 믿을 순 없다는 표정,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이었다. 그녀는 돈을 줍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자리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내 최고급 사무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태준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 아들 목숨이 달렸어요. 제발. 그녀는 울부짖으며 내게 빌었다. 그 비굴한 모습에 나는 경멸감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약점을 무기로 삼는 감정적인 협박. 내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지금 당장. 곧이어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힘없이 저항하며 여전히 내 이름을 불렀다. 태준 씨, 제발. 그 애처로운 목소리는 육중한 문이 닫히면서 끊겼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흐트러진 질서가 회복된 것에 만족하며 김 비서에게 다시는 저 여자를 건물 안으로 들여놓지 말라고 지시했다. 나는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안 요원들에게 거칠게 끌려 나온 서연이 빌딩 앞 광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잠시 주저앉아 있다가 이내 다시 무릎을 꿇었다. 나를 향해, 내가 서 있는 이 거대한 건물을 향해.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하찮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다. 저것은 그저 성가신 소음일 뿐이라고. 내 견고한 성벽을 잠시 흔들었던 미풍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분노와 오만으로 굳어진 턱을 치켜든 채 그 비참한 광경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내 견고했던 제국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윤서연을 쫓아낸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독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끝없이 비가 내리는 잿빛 세상. 나는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혀 있고, 벽 밖에서는 서연이 무릎을 꿇은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내가 평생 외면해왔던 모든 것들을 담고 나를 질책했다. 나는 벽을 두드리며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끔찍한 무력감 속에서 잠을 깼을 때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의 일과를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렸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떠나지 않았고, 맛없는 샐러드를 씹으면서도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받고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회사에서의 나는 더욱 심했다. 전설과도 같았던 내 집중력은 온데간데 없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회의에서 나는 방금 전에 보고받은 핵심 수치를 놓치고 되물었다. 임원들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평소의 나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수였다. 나는 사소한 보고서, 오타를 빌미로 부장 한 명을 호되게 질책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초조함만 커져갈 뿐이었다. 모두가 내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 뒤에서 강 회장도 예전 같지 않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나는 습관처럼 창가로 가밖을 내려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그녀가 무릎 꿇었던 자리의 아스팔트는 주변보다 더 짙은 색으로 남아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도대체 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일개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이토록 흔들리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다. 내 완벽한 세계를 엉망으로 만든 그녀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휘둘리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나는 이 혼란을 잠재워야만 했다.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그녀를 내쫓은 것이 정당 방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가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아내 이 찜찜한 감정을 깨끗이 도려내야 했다. 그것만이 나의 세계를 다시 완벽한 상태로 되돌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내 비서들 중에서도 가장 신임하는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은 내가 맨주먹으로 회사를 일으킬 때부터 함께한 인물로 입이 무겁고 일 처리가 깔끔했다. 박 실장, 사람을 좀 알아봐 줬으면 하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보안상의 이유를 대며 지시를 내렸다. 얼마 전에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 여자에 대해 전부 알아봐.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재정 상태, 가족 관계까지, 사기 전과가 있는지, 주변 평판은 어떤지, 샅샅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박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시작되고 며칠이 흘렀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나는 박 실장의 보고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보고서, 그것만이 나를 이 불쾌한 감정의 늪에서 구원해줄 동아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실장이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내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요청하신 중간 보고입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받아 들었다. 나는 그 안에서 그녀의 사기 행각, 사치스러운 씀씀이, 혹은 누군가를 등쳐먹은 기록 같은 것들을 기대했다. 내 행동을 정당화해줄 더러운 진실을. 나는 서류를 펼쳤다. 이름 윤서연, 인슈 연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월세 가족 관계 아들, 강민준 만 7세,
강민준이라는 이름에서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우연의 일치겠지. 흔한 성이니까. 나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다음 줄을 읽었다. 직업 식당 주방 보조, 빌딩 청소 등 파트타임 복수 종사 혼인관계, 3년 전 남편 사별, 교통사고, 재정상태, 남편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아들 병원비로 소진, 현재 다에게 병원비 채무 보유, 사치, 도박 등의 기록 없음, 오직 생계와 병원비 지출 기록만 확인됨. 주변 평판 성실하고 조용함.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공통된 증언. 보고서는 건조한 사실들만 나열하고 있었다. 사기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행간에서는 절박한 현실과 사투를 벌이는 한 여인의 고단한 삶이 그려졌다. 남편을 잃고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빚더미에 올라앉은 여자. 나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내가 기대했던 만족감은 없었다. 거봐, 내 말이 맞았지 하는 후련함도 없었다. 대신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가 명치 끝에 턱 걸리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그녀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비에 젖어 목숨을 구걸하던 그녀에게 나는 돈 몇 푼을 던지며 모욕을 주고 짐승처럼 끌어냈다. 나는 거칠게 서류 파일을 덮었다. 책상 위로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이건 아닐 거야.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야. 분명히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인터폰을 눌러 박 실장을 다시 불렀다. 이게 전부인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더 깊이 파고 있습니다. 계속해. 뭐라도 찾아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란 말이야.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격앙되어 있었다. 박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박 실장이 나가고 거대한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았다. 완벽했던 나의 제국. 그 견고했던 성벽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바람이었다. 나는 그 바람을 애써 외면했지만 책상 위에 놓인 그 얇은 보고서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박 실장이 최종 보고서를 들고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그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음식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온 신경이 박 실장의 연락에만 쏠려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나오기를 필사적으로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예상이 틀렸을 경우 마주해야 할 진실이 두려웠다. 내 제국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박 실장이 굳은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와 두툼한 서류 파일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파일을 내려놓는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요청하신 최종 보고서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노려보았다. 저 안에 내 운명을 결정할 판결문이 들어있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두려움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고는 마침내 파일의 표지를 넘겼다. 첫 장부터 빼곡하게 들어찬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의 통장 거래 내역, 통신기록, 병원 진료기록 사본,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 녹취록까지. 박 실장은 내 지시대로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왔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나오는 것은 그녀의 거짓이 아니라 지독한 가난과 절박함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들의 초기 치료비로 모두 썼다. 그 후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보고서에 기록된 그녀의 삶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녀가 내 앞에 무릎 꿇었던 그날은 정말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절벽 끝이었던 것이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거칠게 책장을 넘겼다. 그때 내 손이 멈췄다. 파일 중간에 끼워져 있는 몇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조사원이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첫 사진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녹슨 대문이었다. 그 아래로 컴컴한 반지하 창문이 보였다. 다음 사진은 병원 복도에서 지친 얼굴로 빵을 뜯어먹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내 기억 속의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고통의 흔적만이 그녀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 나는 숨을 멈췄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다. 창백하고 마른 얼굴. 하지만 조사원의 카메라를 의식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어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갔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살짝 올라간 입꼬리,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 그리고 그 눈, 장난기 어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픔을 담고 있는 그 눈매는 내 낡은 앨범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내 모습과 판박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유사성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려 사진을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다. 나는 황급히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아이의 신상 정보와 의료 기록이었다. 이름 강민준, 생년월일 20XX 년 11월 12일. 나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만났던 그해 겨울. 유학을 핑계로 야망을 위해 그녀를 비정하게 버렸던 바로 그때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눈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한 줄. 혈액형 RH, AB형 음성. 그웅, 내 머릿속에서 거대한 망치가 울렸다. RH, AB형. 대한민국에서 극소수만 가지고 있다는 희귀 혈액형. 바로 내 혈액형이었다. 집안 내력이라며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피.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다.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이자 신의 잔인한 낙인이었다. 내 아들. 민준이는 내 아들이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파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십 장의 서류들이 최고급 카펜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아이의 사진이 유독 내 발치에 떨어져 그 얼굴이 나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눈이 나를 향해 묻는 것 같았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아빠,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거대한 가죽 의자도 내 몸을 지탱해주지 못했다. 나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성공, 부, 명예,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먼지처럼 흩어졌다. 나는 과거의 여자를 냉대한 것이 아니었다. 내 핏줄의 절박한 구조 신호를 외면한 것이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어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다. 차가운 이성과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이던 강태준이라는 인간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이 불러온 끔찍한 대가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옛사랑에게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아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던 것이다.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그 기회를 박살 내버렸다.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내 사무실 안으로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폐허와도 같은 흩어진 서류들 한가운데서 망견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마비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것은 계약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비즈니스적 두려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내 핏줄, 내 아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공포였다. 수술, 그녀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게는 세상이 다 내 것이라 착각할 만큼 돈이 많았다. 평생을 돈의 힘을 숭배해온 내게 처음으로 돈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보였다. 지금 당장 그 돈을 서연에게 가져다 줘야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허둥지둥 주워 모았다. 손이 떨려 종이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주소가 적힌 보고서 한 장을 찾아 손에 움켜쥐었다. 운전기사를 부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직접 차 키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김 비서와 직원들의 경악에 찬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제국의 왕은 사라졌다.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 남은 한 명의 필사적인 사내가 있을 뿐이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내 최고급 세단에 시동을 걸었을 때 나는 잠시 낯선 기분에 휩싸였다. 너무 오랫동안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탓이었다. 하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다. 나는 맹렬한 기세로 차를 몰아 도로로 뛰쳐나갔다. 경적을 울려대고 차선을 넘나들며 나는 신림동의 낡은 주택가로 질주했다. 번쩍이는 내 차는 그곳의 좁고 복잡한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괴물 같았다. 마침내 보고서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다. 어둡고 축축한 기운이 감도는 골목.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반지하로 향하는 퀴퀴한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그리고 녹슨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서연아, 윤서연 안에 있어 나야. 강태준, 내 구함에 문이 흔들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때 옆집에서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요? 그 집에 아무도 없어. 아니요, 있어야 합니다. 윤서연 씨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 병든 애기 데리고 살던 새댁 말이구만. 며칠 전에 나갔어.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한테 쫓겨났지. 뭐 보증금도 다 까먹었다고 하더구만. 쫓겨났다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제발. 뭐라도 아시는 게 없으십니까? 나는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할머니는 내 절박한 모습에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나야 모르지. 그냥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애 손잡고 나가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지. 딱 해라. 첫 번째 벽이었다. 내 돈도 권력도 이 낡은 골목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다시 채 올라탔다. 병원, 서연이 말했던 병원이 떠올랐다. 나는 다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제발 그곳에만 있어다오. 병원 원무과에 도착한 나는 다짜고짜 내 명함을 카운터에 내던졌다. 강민준이라는 환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기세에 눌린 직원이 당황하며 컴퓨터로 기록을 조회했다. 네, 강민준 환자 입원 기록이 있습니다만 사흘 전에 퇴원 처리되었습니다. 퇴원 수술은 잘 끝났습니까? 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물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수술비를 미납하셔서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셨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내가 그녀를 내쫓았던 바로 그날. 돈이 없어 내 아들은 병원에서마저 쫓겨났던 것이다. 내 오만함이 단지 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앗아간 셈이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잠시 벽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냉철한 경영자가 다시 깨어났다. 단, 이번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박 실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K건설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총동원해 윤서연과 그녀의 아들 강민준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으로 매수하든 인맥을 동원하든 모든 끈을 다 사용해 전국의 모든 병원, 의원, 친척집, 값싼 여관까지 샅샅이 뒤져. 당장 나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과거에 내게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갔던 서울 최대 병원의 병원장이었다. 나 강태준 회장이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외과 의사를 수배하시오. 최고의 VIP 병실도 준비해놓고 환자를 곧 데려갈 거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시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남을 밟고 올라서는 데 사용했던 나의 힘과 돈을 이제는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쏟아붓고 있었다. 이 필사적인 몸부림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나의 끔찍한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처절한 속죄였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정적뿐이었다. 나는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쉬지 않고 서성였다. 한때 나의 왕국처럼 보였던 창밖의 야경은 이제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차가운 관객처럼 느껴졌다. 나는 빌딩을 세우고 도시를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 아픈 아이 하나 찾지 못했다. 나의 권력은 공허했고 나의 부는 무력했다. 시간과의 경주. 하지만 나는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너무나도 뒤처져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못한 채 그것이 울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나의 거대한 고독의 제국에 갇힌 죄수처럼 사흘, 지옥 같은 사흘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내 거대한 제국은 두 모자를 찾기 위한 거대한 정보망으로 변했다. 박 실장은 쉴 새 없이 보고를 올렸고 나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살았다. 수백 개의 허위 제보와 막다른 골목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과 같은 연락이 왔다.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의 보건소와 연계된 작은 의원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모자를 보았다는 제보였다. 나는 즉시 헬기를 띄웠다. K건설의 로고가 박힌 검은 헬기는 서울의 빌딩 숲을 벗어나 낯선 시골의 풍경 위를 날았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굉음 속에서 나는 아래로 펼쳐지는 푸른 산과 논밭을 보며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평생을 경멸하고 외면했던 세상, 느리고 가난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치부했던 바로 그곳에 내 아들이 있었다. 헬기는 의원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에 착륙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대한 기체가 내려앉자 동네 아이들이 신기한 듯 구경을 나왔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차에 올라탔다. 박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차였다. 차는 비좁은 시골길을 달려 허름한 2층짜리 건물 앞에 멈췄다. 강제 의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서울의 거대한 대학병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초라한 건물이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되는 몇 명의 노인들이 기침을 하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값비싼 내 양복과 구두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이 공간에서 철저한